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73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에서 문학서점 고요서사 운영하고 있는 차경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KBS 1라디오에서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하고 있는 이주영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오랜만에 문학동네 겨울호 들고 왔어요. 개간지 보는 게 오랜만인데요. 이 문예지에 대한 이야기 조금 나누고 문예지 안에 들어가 있는 소설 중에 김멜라 작가의 나뭇잎이 마르고라는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문학동네 겨울호 머릿글을 권희철 평론가가 쓰셨어요. 복자에게라고 돼 있어서 김금희 작가의 복자에게인가라고 했는데 정말 그 복자에게 대한 리뷰가 되게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좀 놀랐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권희철 평론가가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내러티브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이번 호에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내러티브더라고요. 2020 내러티브 프리즘이라고 해서 지난 계절 거를 저희가 못 봤는데 그때가 아마 시에 대한 작품들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소설에 집중해서 오은교, 박하빈, 정은경 평론가가 내러티브 프리즘이라는 주제 아래 산문들을 써주셨고요. 크리티컬 포인트라는 제목 아래 오토픽션에 대한 이야기가 이번에 조금 무게 있게 실렸어요. 네. 김봉곤 작가 그 사척대학 무단인용 사태로 인해서 오토픽션에 대한 되게 활발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창작 윤리라든가 어떤 재현의 윤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그런 문단에 이 재현 윤리나 창작 윤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백지은, 김건영, 김경태, 이나영 평론가가 쓰셨는데 읽어보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저는 여기서 백지은 평론가가 쓴 왜 소설의 사적 대화를 무단 인용하면 안 되는가 라는 글을 읽었는데 좀 평론가의 절절한 고민이랄까? 이게 좀 되게 느껴지긴 했었어요. 사실은 이런 고민은 더 치열하게 계속돼야 한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것도 이 평론가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 계속 이런 논의가 지속될 거라고 믿고 저희도 좀 같이 관심 가지고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의 소설은 김멜라 작가, 위수정 작가, 음모든 작가, 정희연 작가의 단편이 실렸고요. 시 같은 경우에는 김경미, 김연덕, 김유림, 김재훈, 류진, 안상학, 유형진, 이윤설, 함기석, 한민복 작가의 작품이 실려있고 최은영 작가 장편연재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고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정세랑 작가에 대한 인터뷰와 다양한 글들도 실려있고 제가 제일 재밌게 읽었던 건 기준영 작가님이 지난 계절 일기라고 쓰셨어요. 그래서 지난 계절에 있었던 일들을 조금 단상식으로 정리를 하셨는데 여기에 이름은 안 나오지만 고유서사로 추정되는 책방도 나오고요. 네. 근데 저는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새해니까 뭐 올해는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면서 어느 정도 몽상적인 바람이 하나쯤 더 있는 편이 나답기에 그런 소망도 여기 적어두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서 어떤 소망을 적어주셨냐면 불특정한 타인들과 A4 한 장 이내의 일기 혹은 주문서 아님 광적인 시즌 선언이든 간에 써서 돌아가며 소리내어 읽고 또 경청한 뒤에 각자의 신청곡을 함께 듣고 헤어지고 싶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너무 하고 싶어요 갑자기. 그래서 이거 너무 재밌겠는데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이런 저희가 사치와 고요에서 느꼈던 어떤 그런 기묘한 따스함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밤이 하루가 재현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김멜라 작가의 나뭇잎이 마르고라는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저희 요소야에선 처음 만나 뵙습니다. 저는 많이 안 읽어본 것 같아요. 저는 한 편밖에 못 읽어봤어요. 다룬 작가님께 적이 죄송하게도. 없기도 하고 저희가 다른 문예지에 아니요, 없었고요. 그쵸, 없었죠. 저희가 읽었던 문예지에는 없었어요. 저는 한 3년 전에 어디 문예지에 실린 단편 읽었던 게 유일해서 근데 그 이후에 소설집이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못 봐서 일단 저도 되게 오랜만에 그걸 거의 처음 읽는 거와 마찬가지. 일단은 나뭇잎이 마르고 라는 소설인데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소설의 내용이나 막 그런 장면이나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네. 그냥 이 문장들이 되게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인상에 남더라고요. 네. 그냥 이 소설 자체가 어떤 아름다운 미적으로 되게 탄탄한 느낌이 있어서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메시지도 곱씹어 볼 만한 내용이었고 저한테는 되게 뜨거운 이야기인데 이게 여기 네. 담긴 감정이나 시선이 근데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서정적으로 읽히는 좀 의외의 면이 있었어요. 네.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드러내놓고 충돌하진 않지만 마음에서 좀 부딪히는 점들도 있고 네. 그 부딪힌다는 게 서로를 밀어낸다는 뜻이 아니라 좀 마음이 오고 가는데 그때 본의 아니게 빚어지는 그런 부딪힘 같은 것들이 있는 것들이라서 네. 이야기들이 그래서 그런 좀 섬세한 면도 소설에서 살필 수 있어서 좀 인상적이었고 네. 캐릭터도 인상적이었어요. 네. 여기에 이제 주로 세 인물이 나오죠. 네. 지금 화자는 앙헬이라는 별명의 네. 사람이고 앙헬은 대학교 후배라고 해야 되나? 지금 여기 나오는 채라는 인물의 후배이고 네, 맞아요. 그리고 데니라는 또 다른 이제 대학교 인물이 나오는데 네. 이 셋은 농심이라는 재밌는 이름의 네. 무허가 동아리를 네.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그 동아리는 학생회관 건물 옥상에 네. 무단 점거한 근데 다른 학생들도 저기는 농심 자리야라고 알 정도로 네. 그 옥상에 버려진 소파 한 개 정도 있는 그런 동아리 공간을 갖고 있는데 채랑 데니가 다른 동아리들에 다 배척을 당하면서 네. 가입을 할 수 없어지면서 그럼 우리가 만들고 심지어 우리가 받은 저 배척을 우리는 타인에게 좋은 마음으로 돌려주자라는 마음으로 농심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되게 웃긴 게 산에 가서 장례삼 씨를 네. 뿌리는 거예요. 씨를 묻어놓고 그거를 누군가가 나중에 산삼으로 발견할 수 있게끔 그리고 어쩔 때는 양귀비 씨도 뿌리는 네. 그래서 어떻게 양귀비 씨가 생겼는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소설에 나오는데 이 세 인물 다 특이한데 채라는 인물이 되게 인상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채라는 이름은 그녀가 체게바라의 얼굴이 프린트된 채라는 이름의 담배를 즐겨 피웠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이 채라는 인물은 그전에는 다른 별명이기도 했고 또 지금도 채라는 담배를 피지 않지만 어쨌든 이 앙헬에게는 채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는 존재인데 네. 장애인이자 이제 동성애자인 거예요. 네. 레즈비언인 거죠. 근데 그 자기의 그런 정체성을 뒤틀려 있지 않아요, 사람이. 그런 네. 느낌이었어요. 되게 자연스럽다라는 게 부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군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은 이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는 사람? 네. 그러니까 물론 그 안에는 내적으로 엄청난 싸움이 있겠지만 타인과의 싸움도 있을 것이고 사회적인 싸움에 놓여있는 사람이겠지만 되게 모든 거를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표출하고 네. 자기의 감정이나 사람에 대한 생각을 숨기지 않는 네. 되게 솔직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상적인데 근데 좀 마음 아픈 장면도 나오기는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언제부턴가 이제 앙헬과 채가 인연이 끊어지게 되는 연락이 끊어지게 되는 그런 주요한 이유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네. 채가 아마 여기서 딱 한 번인가 그 앙헬한테 오지 말라고 하는 장면이 있는데 네. 그런 장면으로 드러내는 것들도 되게 인상이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채라는 사람의 마음을 여기서 구구절절하게 드러내진 않지만 설명하고 있진 않지만 그런 장면이나 사건으로 보여주면서 채라는 인물에 대해서 되게 좀 궁금하게 만드는 네. 그런 게 있었고 앙헬도 화자에 머물지 않고 앙헬 자신의 캐릭터를 되게 잘 이야기하고 있고 자기가 채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혹시 내가 그때 이렇게 대했나? 라는 스스로 좀 반문할 줄 아는 그런 사람? 그리고 데니라는 캐릭터도 매력적이라는 네.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전형적인 느낌의 대학교에 있는 멋진 선배 같은 네. 느낌이기는 했지만 되게 그런 표현이 재밌었어요. 데니는 매일 소돔. 아침 커피를 마시면서 책을 읽는데 소돔 121을 3페이지씩 읽고 수업에 가는 캐릭터. 네. 그러고 나면 사는 게 그리 버겁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어떻게 보면 되게 정말 너무 대학생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캐릭터인데 좀 네, 그리고 또 하나 너무 웃긴 부분, 네. 그 뒤에 바로 나오는데, 데니가 글씨를 잘 써가지고, 네, 막 네. 걸개 같은데 글을 써주잖아요. 근데 네네네. 막 이런 글을 써요. 싹 다 조지고 뿌리까지 갈아엎자. 이런 그거를 걸 되게 멋있는 필체로 쓸 줄 아는 그러니까 네. 약간 다 이 독특한 자기의 곤조가 있는 사람 네, 같은 느낌이 맞아요. 있었어요. 약간 심지가 있는 막, 사람. 네, 좋은 의미에서 곤조. 네, 그래서 그 데니와 채가 앙헬을 만나게 되면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이제 예전의 기억을 떠올리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현재의 채가 앙헬에게 연락을 하면서 네. 둘이 다시 만나게 되는 이야기인데 이 안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으면서도 결국에는 채가 앙헬을 사랑했던 네. 일 때문에 둘 사이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현재의 채를 앙헬이 어떻게 지켜보게 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소설이 굉장히 정적인 느낌으로 저한테는 소설 자체의 톤이 네. 다가오기는 했지만 되게 많은 생각할 지점들을 갖고 있어요. 이 소설이 되게 좀 좋다고 해야 되나? 유려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우리가 사실 장애인의 대사를 소설에서 들을 일이 잘 없다라는 네.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게 어렵기도 하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게 좀 표현이 잘못되면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걸 수도 있어서 네. 왜 우리가 한때 마라톤이라던가 지적 장애가 있는 아니면 뭐 신체적 장애가 네. 있는 사람들의 말투를 흉내내는 연기에 대해 네. 사람들이 거기서 막 실감난다라는 표현을 네. 칭찬으로 쓰기는 했지만 배우에 대해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왜곡되고 과장된 어법을 배우가 네. 그 배우의 탓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한 또 지적도 나온 기억이 네.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채가 할머니가 어렸을 때 떨어뜨리게 되면서 네. 신체적 장애를 네. 갖게 된 거잖아요. 네. 아마 뇌성마비 뇌성마비처럼 네. 보이는데 그렇게 직접적으로 단어가 나오진 네. 않고 어쨌든 언어장애, 신체장애 둘 다 네네네. 다리가 좀 불편하고 양쪽 다리가 네. 길이가 다르고 어쨌든 손이 조금 네네네. 이렇게 불편하고 성장기에 있었던 사고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장애를 겪고 있는데 말도 이제는 능숙하게 하지 못하는 네. 그렇다고 지적 장애 이런 거는 아니고 네. 근데 말을 할 때 그냥 읽어드리자면 이런 문장이에요. 지음 같이 굶고 이어 이렇게 네. 쓰여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작중의 앙헬도 채의 이 말이 처음엔 잘 안 들렸지만 점차 잘 들렸다라거나 술을 마시면 더 또렷하게 들렸다라거나 근데 그리고 어느 문장은 또 채가 정확한 발음으로 말하는 문장도 있어요. 네. 근데 읽는 사람도 그게 잘 읽히는 순간이 있어요. 네, 그냥 그래서- 적응되면 되게 잘 읽혀요. 신기했어요. 근데 네. 그게 뭐라 그래야 돼요? 진짜 이거를 잘 표현을 잘 여기에 적었다라기보다는 이거는 그냥 이 채라는 인물에 대한 이해에서 나오는 맞아요. 서술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말투도 여기에 채스러운 말투가 묻어나잖아요. 이게 꼭 장애인의 언어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쓴 게 아니라 그냥 네. 이건 채가 하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설에서 장애인의 캐릭터를 다루는 거를 용감하게 너무 근데 잘 다루지 않았나? 라는 네. 인상이 남아있어서 전반적으로 아름다우면서도 좀 독특한 면면들이 있는 소설이라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도 이거 책 캐릭터 때문에 네. 이 소설이 확 좋아졌어요. 그리고 채가 술을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뭔가 돈도 잘 쓰고 네. 그런 게 집이 좀 부유한 것 같아요. 네, 네. 약간 채라는 캐릭터를 되게 호탕한 느낌으로 만드는 네. 게 있었어요. 호쾌하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장애인을 그린 작품이 있었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후천적으로 진짜 그냥 네. 다리가 마비됐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언어 장애랑 이렇게 네. 약간 뇌성마비처럼 네. 그 신체 전반에 장애가 있는 인물을 네. 이런 식으로 그린 적이 네. 저는 많이 못 봤는데 거기다가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채의 성격이 되게 호탕하잖아요. 네. 저는 잘 너무 웃고. 좋은 게 잘 웃고 그 처음에 이제 데니랑 채가 거절당한 동아리가 검도부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막 검도부도 막 들어가고 솔직히 막 보통 같으면은 움츠려들 텐데 먼저. 네네네 어떤 뭐 일반적인 저희 뭐 고정관념이나 아니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내가 어떤 신체적으로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이거를 완벽하게 쓸 수 없는 곳에 잘 진입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마음도 있을 텐데 채는 네. 어떤 경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때 뭐 포크 같은 것도 식당에서 포크 주세요 해서 못 알아들으면 네. 포크를 줄 때까지 자기의 반복해서. 원하는 걸 관찰하고 자기의 네. 욕망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표출하고 네. 앙헬인 이제 그 여기서 화자인 앙헬을 좋아하면서도 앙헬한테 너무 선선하게 나 너 좋아해 나랑 결혼하자 막 이러고 마치 동성애도 결혼이 되는 시기인 네. 것처럼 네. 얘기를 하는 그런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듯이. 네 너무나 거리낌이 없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또 이제 채랑 연락이 끊긴 뒤에 데니랑 앙헬을 만나잖아요. 채 요즘 어때? 그랬더니 걔 요즘 꽁약에 빠졌어. 걔 회사 근처에 있는 바텐더한테 반해가지고 걔한테 돈 다 쓰고 있잖아 막 이러고 그 얘기 들으면서 아 또 채는 이렇게 또 사랑에 빠져서 이러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채의 삶이 약간 저한테 되게 좋은 기운 같은 걸 막 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어서 네. 이게 채 캐릭터만 지금 말하면 근데 네. 이 소설이 전혀 그런 대상화한다거나 그런 느낌이 네. 아니에요. 그냥 채는 채라는 느낌으로. 근데 우리가 독자로서는 만나보기 힘든 네. 캐릭터 설정이기 때문에 네. 마치 같이 채라는 인물을 사귀어가는 느낌으로 네. 그래서 좋은 기운을 받는다는 게 네. 그런 느낌이 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채한테 어떤 걸 발견하고 보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채라는 인물이랑 같이 대화하고 이러면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 네. 같은 거랑 이 가족들도 너무 재밌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막 또 웃긴 게 저는 이거 되게 이상한 포인트에서 제가 지금 반한 걸 수도 있는데 네. 채가 술에 되게 잘 취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저 같으면 또 저 같은 인간은 약간 뭐랄까 제가 좀 남한테 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만약에 좀 그럴 것 같으면은 취하는 게 되게 스스로 약간 검열을 해서 좋지 않다라고 막 생각해서 막 스스로를 엄청 이렇게 단속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채는 되게 그냥 기분 좋게 취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약간 그런 뭐랄까 나는 경계가 없어. 네. 그러니까 그 나쁜 의미의 경계. 네네네. 나는 이러지 말아야 해라고 스스로를 이렇게 올가매는 것 자체가 없는 사람 같은 느낌? 네. 제가 이 채를 경험함으로써 뭐랄까 좀 제가 오히려 좀 해방되는 느낌? 좀 자유로워진 느낌이 들어서 제가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노래방에서 놀다가 네. 그 둘이 약간 투닥하다가 앙헬이 채를 밀치면서 계단을 좀 굴러 떨어지는 장면이 있는데 네. 그게 딱 한 번 나오는 좀 마음 아픈 네. 대목이었던 것 맞아요. 같기는 해요. 그게 네. 채가 자기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을 또 보이게 되는 장면이기도 하고 네. 그게 또 이 앙헬한테는 되게 인상에 남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네. 그게 왜 직접적으로 기억이 남냐면은 어쨌든 신체적인 두려움을 처음으로 채가 드러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보여준 부끄러운 상황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의 신체에 대한 약함 같은 게 되게 진짜 검도부에도 들어가려고 하고 등산도 다니고 이거는 채가 자신을 숨기지 않고 사는 사람이라는 그 당당함이 좋았거든요. 근데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을 때는 좀 마음이 아프다고 단번에 느껴진 게 그리고 할머니가 자기를 떨어뜨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장면들? 근데 앙헬도 좋은 게 할머니가 떨어뜨린 거에 대해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게 할머니 탓이라고 오히려 뭔가 되게 쿨한 딱 그 후배 캐릭터. 네, 이 차갑게 대꾸한 거 너무 좋죠. 네, 그리고 노래방에서도 밀치는 것도 오히려 조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가 여기 나오지만
채가 말을 걸면 사람들이 되게 잘해주거나 되게 경계하거나 불편해하는. 근데 사실 그게 일반적인 반응인 맞는 것 같아요. 아쉽지만 저도 그런 면을 아마 갖고 있는 것 네. 같고 더 많이 오히려 배려하려고 한다거나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특별하게 대하는. 네, 다르게 네. 대하려고 네. 하는 거. 근데 앙헬은 그게 하나도 없죠. 네, 그래서 어쩌면 채랑 데니가 앙헬을 예뻐하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네. 앙헬도 되게 용감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채가 고백을 했을 때 자기의 그 대하는 거에 대해 네. 만약에 채가 뭐 장애인이 아니었다면, 만약에 데니가 나한테 그랬다면 내가 다른 대답을 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되게 직접적으로 회피하지 않고 묻잖아요. 네. 그런 것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세 명의 캐릭터들이 되게 딱 균형감 있게 저는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네. 그 채가 지금 앙헬을 다시 연락을 한 이유가 그것도 좀 이상한 네. 집안 자체가 재밌다고 생각을 한 게 재밌는 상황은 아닌데 사실 네. 할머니가 돈이 아깝다는 이유로 틀리 이런 걸 하지 않기 위해 곡기를 끊어버리는 식으로 자살을 네. 선택하고 있는, 굶어서 죽겠다라는 각오를 갖자 가족들이 말리고, 근데 할머니는 방문까지 걸어 잠가버리고, 그리고 가족들이 다 같이 굶고 있는 상황인데도 연대 단식을. 할머니가 원하는 거는 뜬금없이 본 적도 없다라고 이제 앙헬은 기억을 하는데, 네. 그때 네 대학 친구 보고 싶다라고 네. 얘기를 했다라고 해서 채가 한번 보러 와달라라고 해서 공주를 찾아가는 내용이죠. 네. 근데 좀 엉뚱하면서도, 그리고 또 만나서 할머니 바로 보러 안 가고 또 술 마시러 가고 네. 그런 것들이 이 소설은 전반적으로 되게 세공되어 있는 아름다움이라고 느꼈는데, 이야기는 되게 좀 다른 전개예요. 다른 네. 뉘앙스예요. 과감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좀 묘한 소설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인상이 좀 묘하다? 맞아요. 그리고 그 대화도 되게 재밌고요. 맞아요. 되게 위트가 있죠. 거의 네. 대부분의 장면에서 이상한 위트가 있어요. 네. 매력적이에요. 네. 그 아름다운 장면이 마지막에 또 나오잖아요. 네. 이제 채랑 데니가 등산 가서 씨 뿌리러 갔는데 발견한 나무 이야기가 이제 이 제목이랑 연결되는 거긴 한데, 네. 맞죠? 네, 맞아요. 근데 거기서 어떤 할머니를 만나는 이야기? 오이 네. 주는 할머니? 네, 네. 그게 되게 무슨 신령 같은 느낌이었어. 여기 남해죠. 네, 약간 네. 저기 향이랑 오르는 것 같은데 산신령 할머니 같아요. 약간 네. 막 갑자기 등산을 산을 빠르게 오르면서 사라져버리는. 근데 오이를 줬는데 오이가 엄청 달고 시원한 오이. 그리고 진짜 맛있었을 여기서 것 같아. 채가 네. 되게 똑바로 말을 해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그렇게 나오잖아요. 음. 채와 함께 옥상에 있을 때면 앙헬은 채의 발음이 음. 다른 사람 발음보다 더 매끄럽고 정확하게 들렸다. 그게 내가 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안 취했는데도 실제로 되게 그랬다고 하면서 거의 이 소설 말미에서야 최초로 채가 되게 그 뭉개진 발음이 아니라 명확한 발음으로 네. 이야기하는 게 맨 마지막에 실리는데, 그것도 되게 묘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올해 소설 몇 편 안 읽었는데 1월이고 왠지 올해 캐릭터상을 지금 벌써 채한테 주고 싶은 마음이 막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계속 이런 인물이 잘 살고 있고 이런 인물을 만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는 소설이어서 네. 뭔가-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네. 뭔가 좀 소설이 독특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어떤 막 형식적으로 특이함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닌데도 네. 장면이나 묘사가 되게 아름다운데 그 안에 있는 인물들은 되게 살아있는 느낌이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옛날 영화스럽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인트로가 네. 어떤 한 남자의 예수 얘기죠. 이야기이고 그게 나무에 대한 이미지로 가고, 맞아요. 근데 그 다음이 바로 오 여보서요라는 네. 그 채의 목소리로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이런 게 되게 영화스러운 스타트다라는 생각을 맞아요.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지금 현재의 이야기와 과거의 네. 이야기가 교차하는 방식이라던가 마지막이 또 산의 장면으로 끝나는 것들. 네. 그래서 장면이나 캐릭터나 약간 옛날 지금 대학 시절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옛 시대를 배경으로 한 90년대 혹은 2000년대 초반 네. 영화스러운 느낌? 근데 또 되게 세련됐고. 진짜 영화 같은 느낌이 되게 드네요. 네, 단편 영화로 만들어도 충분히 재밌을 것 같은 생각이 네, 갑자기 약간 들었어요. 장면이 바뀌는 방식이라던가 네.
그런 것들이 되게 다분히 소설적이면서도 음. 영화 같다는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네. 되게 그건 아마 입체적이어서 그렇게 느낀 거겠죠? 뭔가 네네. 여기서 소설에서 다루는 인물이나 음. 장면이나 이야기들이 네. 그래서 여기 문학동네에 실린 다른 작품들과 또 다른 결로 네. 기억에 남아서 이거를 한번 소개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습니다. 네. 꼭 읽어보셨으면 네. 책 이게- 매력에 빠지게 되실 네, 겁니다. 사실 뭔가 주제적으로 더 얘기할 거리들도 있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부연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네, 그냥 그런 채라는 수식어가 그냥 네, 지워지는 것 같아요. 네, 채라는 네. 캐릭터만으로 네. 이 소설이 충분하다라는 느낌이 이 소설에 대해 말했을 때 채와 앙헬과 데니에 대한 이야기를 네. 하는 걸로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아쉬운 점은 데니가 갑자기 이렇게 뒤 후반에 맞아요. 살짝 사라지는 네. 느낌이 있어서 존재감이 네. 그게 살짝 아쉽더라고요. 데니가 분량이 많이 나오는 속편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네. 이 세 사람의 이야기 관계 이런 네. 게 그 시절에 이 셋을 더 보고 싶다라는 네, 생각을 들더라고요. 네, 이렇게 김멜라 작가의 단편 소설 나뭇잎이 마르고에 대해 얘기 나눠보았습니다.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다음 시간에는 현대문학 2021년 1월호에 실린 서수진 작가의 신작 단편 소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김멜라 단편 소설 나뭇잎이 마르고의 일부를 경희님의 낭독으로 들으시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채가 말했다. 앙헬은 대답하지 않은 채 속으로 채의 말을 곱씹었다. 이렇게 둘이 살자고. 여자와 여자는 결혼할 수 없다는 걸 모르는 듯 채는 말했다. 알지만 그런 법규 따윈 상관없다는 듯 앙헬에게 제안했다. 앙헬도 채의 그런 면을 모르지 않았다. 채는 여자와 여자가 사랑에 빠지는 영화를 좋아했고 여자 멤버로 이뤄진 밴드의 공연과 여자의 벗은 몸을 그린 여자 화가의 전시를 좋아했다. 여자에겐 대체로 호의적이었으며 본인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어두운 표정의 여자를 보면 쉽게 사랑에 빠졌다. 채가 직접 말한 적도 있었다. 자긴 이미 6살 때부터 알았다고. 그런 건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이라고. 언젠가 자신이 신을 찾게 될 거라는 믿음이나 언젠가 예술을 하게 될 거라는 예감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확신하게 되는 영혼에 새겨진 주름 같은 것이라고. 채는 여자와 나누는 사랑을 원했고 그 욕망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따금 채의 신체적 특징을 배려하며 다가오는 상냥한 미소의 여자와는 거리를 두었다. 채는 동정과 사랑을 구분했다. 사랑이 깊어지면 연민의 모습을 띠기도 하지만 시작은 안 보면 못 견디겠는 애틋함으로 하고 싶다고 했다. 채가 원하는 건 예술과 신, 그 두 가지에 관해 끝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여자였다. 차 혹은 술을 마시며 섹스는 상관없다고 했다. 섹스는 작은 것이라 했다. 아니, 난 그것도 중요해요. 앙헬이 말했다. 청혼에 대한 거절치고는 지나치게 차가운 말이었다고 뒤늦게 후회했지만 그땐 생각에 앞서 그 말이 튀어나왔다. 섹스는 작은 것이라는 채의 말에 동의하면서도 아니, 섹스가 작은지 큰지 제대로 생각해보지 않았으면서도 앙헬은 그렇게 말했다. 만약 채가 남자였다면 다르게 말했을까? 혹은 채가 좀 더 평범한 여자였다면, 채가 아닌 데니였다면.